10년 동안 빨아먹은 내 1억 7천. 오늘 여기서 누가 훔쳤는지 다 까보자.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갈라졌다. 내 손에서 흩어진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비처럼 떨어지며 숫자와 계좌번호들이 벌거벗은 죄처럼 드러났다. 시어머니의 도박 내역, 남편의 유령회사, 시아버지 비자금으로 이어지는 화살표들이 한 장 한 장 사람들의 얼굴을 겨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모욕과 굴욕이 이제는 증거라는 이름의 칼이 되어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플래시를 준비하던 기자들의 시선과 창백해진 그들의 얼굴이 한 화면에 겹쳐지면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억지로 고르며 아직 단 한 장의 서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마지막 한 장을 손에 꼭 쥐었다. 지금 이걸 꺼내는 순간 이 집안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걸 꺼내지 않는다면 다시는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마다 좋은 일, 편안한 일상과 따뜻한 순간들이 머무르시길 진심으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월 대비 매출 증가율, 신규 고객 유입률, 직원 1인당 생산성 지표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팀장들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발팀 야근 건수가 늘었네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 다시 점검하세요. 네, 대표님. 영업 2팀 전환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죠? 고객사 예산 집행 시기가 다음 분기로 밀렸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피드백했습니다. 차갑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회사가 굴러갔어요. 10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 50명이 넘었습니다. 사무실도 2번 이사했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죠. 대표님만 믿고 갑니다.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직원들의 뒷모습을 보며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이 공간만큼은 제가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개인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5개나 떠 있었어요. 카카오톡 4개, 부재중 전화 1개,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희야, 전화 좀 받아봐. 약값이 또 모자라네.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안 되면 퇴원해야 한대. 시어머니 윤말순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서희야, 메시지 못 봤어? 급한데. 지금 봤어요. 얼마 필요하세요? 150만 원만 보내줘. 이번엔 진짜 치료비야. 진짜 치료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인터넷 뱅킹 앱을 켰어요. 자동이체 목록이 주르르 펼쳐졌습니다. 윤말순 치료비, 윤말순 생활비, 윤말순 약값.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 외에도 이렇게 추가 요청이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150만 원. 송금 완료.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상호였어요. 여보, 이번 달 운영자금 좀 급해. 투자 미팅 잡혔는데 데모 준비하려면 외주 인력 써야 해. 얼마? 300. 이번 투자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300만 원.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투자가 들어오면 갚겠다는 말, 지난 5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세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또 시댁 전체가 나서서 설득하기 시작할 겁니다. 차라리 조용히 보내는 게 편했죠. 알았어. 오늘 중으로 넣어줄게. 답장을 보내고 저는 다시 인터넷 뱅킹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남편 회사 계좌로 300만 원. 송금 완료. 사무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이 반짝였고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휴대폰 화면 속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계좌가 아니라 제 개인 계좌에서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연금 못 받는 대신 미리 쓰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녁 식사는 시댁에서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모이는 자리였어요. 시아버지 윤경우 회장이 좋아하는 일식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조용한 음악, 정갈한 음식. 요즘 회사 잘 되죠? 윤경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 윤말순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했어. 우리 며느리 사장이라고. 돈 걱정은 없다니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밑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돈 걱정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른 앞에서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서희 회사가 좀만 더 크면 말이야. 윤경우 회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더 크게 벌일 수 있을 텐데. 자금 여력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요, 아버지. 서희 덕분에 우리도 사업 확장 생각하고 있어요. 상우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답답했습니다. 내 회사 키워서 시댁 사업 확장 자금으로 쓰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머리를 저었습니다.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따지는 건 아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상우는 운전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여보, 오늘 회장님들하고 미팅 어땠어?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상우가 어제 재개발 관련 미팅이 있다고 했거든요. 응? 아, 괜찮았어. 프로모션 모델도 섭외하고 그랬지. 모델? 응. 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다음 미팅 때 같이 가볼래? 아니, 괜찮아.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굳이 캐물을 이유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상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회사 일은 잘 풀렸고 시댁 식사도 무난했어요. 송금도 2번 했고요.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는 잘 되고 있지만 제 개인 통장은 매달 비슷한 금액만 맴돌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때도 많았어요. 연금보험도 제대로 못 들었고 노후 자금 계획 같은 건 엄두도 못 냈죠.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이 집안을 살리겠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 치료비, 남편 사업 자금, 시아버지 재개발 사업. 모두 제가 있어야 돌아가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회의하고, 송금하고, 시댁 눈치 보고,
10년째 반복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희미하게 들려오는 상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잘 들어갔어. 내일 봐.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이 밤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면 피곤해질 뿐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훑기 시작했죠. 경제면, 부동산면, IT면. 습관처럼 업계 기사들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다 재개발 관련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남권 재개발 사업 본격화, 지역 유지들과 건설사 간담회 개최. 별 관심 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사 맨 아래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공간. 양복 입은 남자들 사이에 드레스를 입은 여자 한 명.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남자들 중 한 명은 시아버지 윤경우 회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상우가 서 있었고요. 그리고 상우 바로 옆 거의 팔짱을 낄 듯한 거리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화려한 메이크업에 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붙든 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상우가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여자도 상우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프로모션 모델이라고 했지. 상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분위기는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은 더더욱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상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모니터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 본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당신 혹시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이렇게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재무팀장 박 팀장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박 팀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개인 계좌 말씀인데요. 법인 계좌 정리하다가 우연히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박 팀장은 봉투에서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엑셀로 정리된 표였어요. 날짜, 금액, 입금자,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나간 송금 내역입니다. 10년치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총 15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정리해도 되나 싶었는데 대표님이 혹시 모르고 계실까 봐요. 박 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숫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첫 해 1200만 원, 두 번째 해 1800만 원, 세 번째 해 2300만 원. 숫자는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10년 누적 금액, 1억 7천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흔들렸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박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펑펑 썼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웃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메모를 보시면 대부분 같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시댁 관련 송금이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표를 들여다봤어요. 맞았습니다. 윤말순, 상호, 시아버지 회사 계좌. 이 세 곳이 대부분이었죠. 이 돈이면요. 박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남에 소형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연금보험을 여러 개 들 수도 있었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섰네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팀장님. 박 팀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1억 7천만 원. 10년 동안 제가 번 돈 중 이만큼이 사라졌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사업 자금. 그럴듯한 이름들이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은 돈이었어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머릿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간 거야. 두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쯤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투자자 미팅 잡혔어? 응, 알았어.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상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참. 어제 그 기사 봤어? 우리 사진 나온 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봤어. 프로모션 모델이랑 찍은 건데 기사에 나올 줄은 몰랐네. 회장님들 홍보용이었거든. 상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 모델, 이름이 뭐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김다솔? 아니, 김다영? 잘 모르겠네. 어차피 한번 본 사람인데.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포털 사이트를 켰어요. 김다솔을 검색했습니다. 프로필이 몇 개 나왔습니다. 모델 경력, SNS 계정. 저는 인스타그램을 클릭했어요. 피드에는 명품 가방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야경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 거실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게시물 중 하나에 익숙한 배경이 보였어요. 어제 본 그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다른 각도의 사진이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에서 멈췄어요. 다솔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손목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손목에 같은 디자인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 시계, 저도 알았습니다. 작년에 상호가 자기한테 선물했다던 시계였거든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퇴근길 집에 도착했을 때 상호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호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팅 잘 됐어? 응, 괜찮았어. 상호는 넥타이를 풀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씻고 나온 상호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곧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다솔 마이너스 오늘도 수고했어요. 호텔은 잘 들어갔죠? 시간은 오늘 밤 9시. 저는 휴대폰에서 손을 뗐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봐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친밀한 거리, 똑같은 시계, 호텔이라는 단어, 그리고 10년 동안 사라진 1억 7천만 원.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 보자. 새벽 4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상호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니은에서 멈췄습니다. 노지훈. 대학 동기였습니다. 법학과를 나와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가끔 SNS에서 소식을 접했어요. 이혼 전문, 재산 분할 같은 사건을 주로 맡는다고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눌렀다가 다시 뒤로 가기를 눌렀어요. 이걸 정말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건 오버 아닌가? 하지만 머릿속에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억 7천만 원. 그리고 다솔의 SNS, 상호의 거짓말, 호텔이라는 단어. 저는 다시 지훈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아, 나 서희야. 오랜만이다. 혹시 시간 되면 상담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서희,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어때? 사무실로 올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응, 고마워. 화요일에 볼게. 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지훈의 로펌으로 향했어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2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깔끔한 리셉션이 나타났어요. 서희 대표님 맞으시죠? 노지훈 변호사님이 기다리십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끝에서 두 번째 방에 멈췄어요. 문에 노지훈 변호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서희야. 지훈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앉아.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박 팀장이 정리해준 10년치, 송금 내역, 캡처한 기사 사진, 다솔의 SNS 프린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어.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첫 장을 펼치고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이거 전부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간 거야? 응. 10년 동안? 그래. 지훈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서희야, 이건 그냥 가족 간 용돈이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패턴이 보여. 여기 봐. 같은 날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되고 있어. 그리고 이 계좌들
법인 명의잖아. 근데 주소를 보니까 전부 허위 주소야. 지훈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자금 세탁 의심이 충분해. 비자금 루트로 쓰기 딱 좋은 구조거든. 숨이 막혔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더 봐야 알겠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이 사진. 지훈이 상우와 다솔이 함께 찍힌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 남편이랑 무슨 관계야? 모델이래. 프로모션 때문에 섭외했다고. 믿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희야. 지훈이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아? 10년 동안 1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도 안 되는 유령 계좌들로 흘러갔고, 게다가 남편은 불륜 의심까지 있어. 나도 알아. 그래서 온 거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냥 장부만 정리해보면 끝날 수도 있고.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일단 숫자만 보자. 감정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는 메모지를 꺼내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자료가 있어. 시어머니 계좌 내역, 내 개인 계좌 전체 내역, 남편 회사 법인 계좌, 그리고 시아버지 계열사 리스트. 가능하면 계약서나 영수증도. 전부 구해야 해? 응. 돈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해. 중간에 구멍이 있으면 안 돼.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지훈아. 뭘? 친구 아니야. 로펌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잠든 뒤 조용히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제 계좌 내역을 3년치씩 끊어서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회계 정리라고 적었어요. 혹시 상우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이름이었죠. 다음 날은 시어머니 계좌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병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통장 사본을 받아둔 게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사이에서 찾아냈습니다. 말순명의 통장 사본,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어머니 계좌 내역은 어떻게 구해? 일단 본인 동의가 필요해.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 혹시 통장을 직접 볼 수 있어? 다음 주말 저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르는 거라며 과일을 사들고 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병원 다니는 게 일이야.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씻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거실 책장 위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평소 쓰는 가방이었죠. 그 안에 통장을 넣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저는 복도로 나와 거실을 다시 봤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TV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봉지, 그리고 통장 2권. 한 권은 연금 통장이었고 다른 한 권은 일반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통장 표지, 계좌번호,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 몇 장. 손이 떨렸습니다.
찍은 사진이 흔들려 보였어요. 다시 찍었습니다. 서희야, 뭐해?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통장을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아, 휴지 찾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있어. 네, 고마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휴대폰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훈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잘했어. 이제 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게. 시간 좀 걸릴 거야. 사흘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혼자 있어. 시어머니 계좌 확인했어. 그런데 좀 이상해. 뭐가? 내가 보낸 치료비 중에 실제 병원으로 간 돈은 40%도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사채업자 계좌, 그리고 출처 불명의 개인 계좌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확실해? 응. 패턴이 명확해. 이건 도박 중독 거래 내역이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제가 보낸 돈, 치료비라고 믿었던 돈, 그게 도박으로 사라졌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허탈했어요. 저는 뭘 믿고 산 걸까요? 이제 멈출 수 없어.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어요. 증거자료. 그 안에 지금까지 모은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 사진, 통장 사본, 지훈이 보내준 분석 자료. 마우스 커서가 폴더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지훈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거 봐.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어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내가 보낸 돈 10년간 총 5,800만 원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5,800만 원.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중에 실제 병원비로 쓰인 금액은 2,100만 원 정도야. 나머지 3,700만 원은 전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어. 지훈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주르르 나타났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름 봐. 골든게임, 럭키세븐, 로얄카지노. 전부 불법 사이트야. 얼마나 자주요? 거의 매주. 많을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채업자 계좌야. 이름 보면 알 수 있어. 전부 개인 명의인데 같은 날 여러 번 송금되는 패턴이거든. 얼마나 빌린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자 계산해 보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일 거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가 이 정도였다니. 서희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남편 쪽은 더 복잡해.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호 씨 명의로 된 법인이 5개야. 전부 설립일이 최근 7년 아니고 5개요? 응. 그런데 이 회사들 주소를 찾아가 봤어. 지훈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건물, 닫힌 철문, 간판도 없는 사무실 입구. 전부 유령 회사야. 실체가 없어. 왜 만든 거죠? 돈 세탁용이야. 내 계좌에서 이 법인들로 돈이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야. 지훈은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마커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봐봐. 여기 내 계좌가 있어. 여기서 상호법인으로 돈이 들어가지. 그럼 이 법인에서 다시 이 회사, 저 회사로 송금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마커 끝이 화이트보드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윤경우 회장 계열사.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요? 응. 재개발 관련 하청사, 컨설팅사 이름들이 전부 여기로 연결돼. 내 돈이 결국 시아버지 비자금으로 흘러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화이트보드의 화살표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그럼 상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당연하지. 본인 명의 법인이잖아. 모를 리가 없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어요. 10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증거는 충분해요? 아직 부족해.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실물 증거가 필요해. 어떻게 구해요? 상호 씨 사무실이나 집에 있을 거야. 혹시 서재 같은데 서류 보관하는 곳 있어? 있어요. 잠긴 서랍이 하나 있는데. 열쇠는?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우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급하게 움직이면 눈치챌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응, 오늘 미팅 취소됐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돈 관리 좀 정리해 볼까? 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세무조사도 많이 나온다잖아.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괜히 건드리지 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상호를 봤어요. 왜 그래? 괜히 뒤적거리다가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한 거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 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 우리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야,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네, 어머니. 곧 넣어드릴게요. 언제? 오늘 중으로 되겠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금하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사흘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였어요. 서희, 요즘 바쁜가? 아니요, 괜찮아요. 주말에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자. 할 얘기가 좀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주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윤경우 회장과 말순이 앉아 있었어요. 상호도 와 있었습니다. 앉아. 경우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서희, 요즘 어머니 생활비 안 보내준다며? 아, 그게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깜빡했어요. 깜빡했어? 자동이체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사정도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무슨 사정? 경우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돈이 모자란 건 아니겠지? 투자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머니 치료비도 못 대줄 정도로 힘들어?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니? 1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서희. 상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는 말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보낸 치료비 정말 전부 병원에 쓰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확인했어요. 계좌네요. 뭐?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내 계좌를 조사했어? 도박 사이트, 사채업자.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보낸 5,800만 원 중에 3,700만 원이 그쪽으로 갔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호 회장이 말순을 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오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박 좀 하면 어때? 내 인생인데.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서 그러신 거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따질 일이야? 저도 힘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제 노후 자금 하나도 못 모았어요. 전부 여기로 왔으니까요. 우리가 너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상호 키운 게 나야. 너희 결혼시켜준 것도 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또 감정적인 여자라고 할 테니까요. 저 이제 안 보내드릴 거예요. 생활비도 치료비도. 뭐, 제 돈은 제가 쓰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어요. 서희야. 상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우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잘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댁이랑 싸웠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답장이 곧 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내일 봐서 다음 단계 얘기하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댁과의 대립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을 정리하기 좋았어요. 네 번째 날 아침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야, 김다솔 건 확인했어. 뭐라고요? 다솔이 사는 레지던스 말이야. 보증금이 5억이야. 근데 명의가 상호 씨 유령회사 중 하나야. 손에 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확실해요? 등기부 떼봤어. 명확해. 그리고 매달 관리비랑 생활비도 그 회사 계좌에서 나가고 있어. 얼마나요? 월 250만 원 정도. 1년이면 3천만 원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상우가 다솔을 키운 거네요. 제 돈으로. 그렇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희야,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다솔, 임신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기록 확인했어. 14주차야.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상우가 알까요? 모를 리 없어. 다솔이 상우한테 병원비 받았거든. 계좌 이체 내역에 있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났고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제 돈으로 그 여자를 키우면서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어요. 나는 뭐였을까? 그냥 돈 되는 기계였을까요? 시댁을 먹여 살리고 남편 사업을 지원하고 불륜 상대까지 키우는 ATM이었을까요? 오후 3시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 내일 저녁에 집에 와. 가족회의 한다.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아. 상우도 온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댁 가족회의 있어. 같이 가줄 수 있어? 내가 변호사를 데려가겠다고? 응.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알았어. 내가 갈게. 다음 날 저녁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제 옆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우 회장, 말순, 상호,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 김다솔이었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화려했어요.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하지만 배 부분이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야? 경호 회장이 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예요. 노지훈 변호사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변호사를 데려왔어? 필요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도 옆에 앉았어요. 좋아. 시작하자. 경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간단해. 다솔 씨가 상호 아이를 임신했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또 달랐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축하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우가 저를 봤어요. 서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14주나 됐는데? 서희야.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애는 죄가 없어. 생명이잖아. 그래서요? 책임을 져야지. 누가요? 상호가요? 그래. 경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상호는 다솔이를 책임질 거야. 하지만 너도 이해해줘야 해. 이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이해해요?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10년 동안 제 돈 1억 7천만 원을 가져가면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도박 자금 3,700만 원, 상호 유령회사로 빠져나간 7천만 원, 다솔 씨, 레지던스 보증금 5억, 생활비 월 250만 원. 이게 가족이에요? 서희야, 너무 심하잖아. 상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심한 건 당신이에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 키우면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심한 거예요. 다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이 아이 아빠가 필요해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서희야. 경호 회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돈 빨아먹으면서 잘해줬다고요? 입 조심해. 이제 조심 안 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정리해준 자료였어요. 여기 다 있어요. 10년치 송금 내역, 유령회사 목록, 비자금 흐름도. 전부요. 책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앞으로 제 돈은 한 푼도 안 드려요. 시어머니 생활비, 상호 회사 운영자금, 다솔 씨 생활비. 전부 끊을 거예요.
내가 감히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상호 씨,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하고는 별거 할 거예요. 이혼 서류는 곧 보낼게요.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희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훈도 함께 일어났어요. 변호사님 가요. 서희야. 뒤에서 상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훈이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잘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정말 잘한 걸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야 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끊어질 거고 상호와도 이혼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인터넷 뱅킹 앱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나타났어요. 윤말순 생활비, 윤말순 치료비, 상호 운영자금.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예. 1개, 2개, 3개. 모두 7개의 자동이체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떴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윤말수님 입원비가 연체되었는데요. 제가 보호자 아니에요. 아드님께 연락하세요. 아드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상호회사 직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시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호도 반격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이혼 사유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불륜, 횡령, 사기.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문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문자, 카톡, 부재중 전화. 화면을 보니 모두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대표님, 기사 보셨어요? 포털 실검에 올라왔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포털 앱을 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6번째에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IT업계 여성 대표 씨, 과거 공황장애 치료 이력. 최근 가족에게 돌출 행동.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씨는 3년 전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씨는 시부모에게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남편과의 별거를 선언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변 지인들은 요즘 씨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걱정된다고 전했다. 기사 밑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정신과 다니는 사람이 회사 대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님? 투자자들 불안하겠네. 나라면 빼겠다. 가족한테 저러는 거 보면 직원들한테는 오죽하겠어. 숨이 막혔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다음 역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기사 봤어? 응, 지금 확인했어. 누가 흘린 거야? 시댁 쪽이겠지. 내 정신과 기록은 가족 아니면 알 수 없는데.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반박 보도 요청할게. 근데 사실이잖아. 나 3년 전에 진짜 공황장애 치료받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희야, 정신과 치료받은 게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때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왜 내가 공황장애가 생겼는지 말이야. 10년 동안 시댁 눈치 보면서 돈 빌려주면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증상을 겪었어요. 병원에 가니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죠. 그때도 시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했던 날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직원 2명이 함께 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 그 기사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이사 5명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대표님. 최 이사가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냉랭했어요. 오늘 기사 다들 보셨죠? 네. 투자자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안하다고요. 김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걱정입니다. 대표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최 이사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휴직 동의서예요. 당분간 쉬시는 게 어떨까요?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제가 왜 휴직을 해야 하죠? 대표님을 위해서예요. 개인적인 일이 너무 복잡하시잖아요.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회사 경영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는 모르죠.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지면 다음 분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직원 급여도 문제가 생기고요.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5명의 이사가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사인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고 제가 키웠어요. 개인적인 일로 물러날 순 없습니다. 대표님, 최 이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저도 변호사랑 상의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서희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주간 매거진 기자 이정민입니다. 오늘 기사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사양하겠습니다. 대표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방적인 기사만 나가면 오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뷰를 하면 더 꼬일 것 같았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부 기자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려다가 멈췄어요. 직원들 사이에 섞이기가 두려웠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제 회사 공식 계정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표 바꿔라. 이런 사람한테 투자했다니 후회된다. 직원들 불쌍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오후 4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관 친구들이 다 안다고 하더라. 내가 미친 며느리 둬서 고생한다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돈줄 끄는 게 잘못 아니야? 나 지금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 제 돈인데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내 돈? 내 돈이라고?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상호 키워서 너랑 결혼시켜줬잖아. 그게 다 투자야, 투자. 이제 와서 내 돈이라고 우기지 마.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 안 통해요. 증거 다 있으니까요. 증거? 내가 나한테 뭘 증거를 모아? 도박 사이트, 사채업자. 전부 확인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내가 도박 좀 했어. 그게 어때서? 내 인생인데. 제 돈으로 하시면서요? 아니야, 그건.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상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내 집인데 왜 있으면 안 돼? 상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별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잖아. 상우가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다가왔어요. 서희야, 제발 그만해. 이러다 우리 다 망해. 누가 망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도 살려고 한 거야. 회사 굴리려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유령회사 만들고 제 돈 빼돌린 거예요? 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지훈이 그 자식? 증거 다 있어요. 증거? 상우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증거야? 너 지금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이잖아. 법정 가면 누가 믿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누가 이기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상우가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가? 손 떼요.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할 얘기 없어요. 이혼 서류 곧 보낼 테니까 사인하세요.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서희야, 지금 어디야? 공원. 혼자? 응. 내가 갈게. 어느 공원? 위치를 보냈습니다. 30분 뒤 지훈이 도착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 회사에선 휴직하래. 인터넷엔 악플만 가득하고 시어머니는 전화해서 욕하고
상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많이 힘들었구나. 나 진짜 미친 걸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아니야.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제정신이야.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옳은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분명 옳은 거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울음이 멈추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았어요. 고마워. 뭐가? 옆에 있어줘서. 친구잖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예약을 도와줬어요. 방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나 윤서희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을 차렸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갈 거다. 내 돈과 내 인생을 되찾을 때까지.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충분히 싸웠어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지훈과 매일 만나 자료를 정리했어요. 커피숍 구석자리, 지훈의 사무실, 조용한 공원 벤치.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넷째 날 아침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야, 큰 거 잡았어. 뭔데요? 윤경우 회장 해외 계좌 찾았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요? 상호 유령 회사 중 하나가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랑 연결돼 있더라고. 거기서 또 케이맨 제도 계좌로 이어지고 끝에 윤경우 이름이 있어. 확실해요? 응. 변호사 동기 중에 국제 금융 전문가가 있거든. 그 친구가 확인해 줬어. 숨이 막혔습니다. 해외 계좌라니. 얼마나 들어 있어요? 정확한 잔액은 모르겠어. 근데 입출금 내역만 봐도 수십억은 될 거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십억? 그 돈의 일부가 제 계좌에서 흘러간 거였어요. 그리고 서희야.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도 나왔어. 무슨 서류요? 컨설팅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들. 전부 허위 계약이야. 실제론 컨설팅 같은 거 없었어. 증거 있어요? 응. 계약서랑 실제 입출금 내역 대조해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 계약서는 작년 거인데 돈은 이미 3년 전부터 나갔더라고.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고발할 수 있어요? 충분해. 횡령, 배임, 자금 세탁. 전부 해당돼. 언제 할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급할 필요 없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회사 회계팀 박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볼까요? 회사 근처 카페요. 3시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상호 대표님 회사 회계 파일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받아들었어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상호 대표님 회사 회계 담당자가 제 대학 후배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고민이 많더라고요. 박 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후배가 그러는데요. 장부가 이중으로 있대요.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랑 실제 거래 내역이랑. 이중 장부요? 네. 이 USB에 다 들어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후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도 공범이 될까봐 무섭대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했고 저는 대표님께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후배분은 괜찮겠어요? 이미 사직서 냈대요. 다음 주면 퇴사해요. 박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조심하세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고마워요, 팀장님. 박 팀장이 나가고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저녁 지훈의 사무실에서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지훈이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지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뭐가요? 여기 봐. 세무서 제출용 장부에는 매출이 억 단위로 잡혀 있어. 근데 실제 장부에는 10억 단위야. 차액은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 계좌번호가 나열돼 있었어요. 이 계좌들 전부 추적해봐야겠어. 근데 일단 봐도 윤경우 계열사 이름이 보이지? 맞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회사 이름이 몇 개 보였어요. 이 정도면 탈세도 추가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건 국세청 들어가야 해. 지훈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희야, 이제 진짜 전쟁이야. 이거 고발하면 윤경우 회장도 상호도 끝이야. 알아요. 후회 안 해? 아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상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희야,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문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앞으로 잘할게. 이것도 지웠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서희, 집안 망신시키지 말자. 조용히 끝내면 내 목도 챙겨줄게. 저는 문자를 읽고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협상이라니. 다음 날 아침 지훈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자료 다 봤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발 가능합니다. 횡령, 배임, 자금 세탁, 탈세. 다 해당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수사 시작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재판까지 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각오는 되셨죠?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가족들 모두 조사받아요. 언론도 난리 날 거고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발장 준비하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응. 한 번 더 생각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야. 이미 늦었어. 10년 전부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사흘 뒤 고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A사 용지 40장이었어요. 증거 자료는 USB 3개 분량이었습니다. 지훈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검찰청에 제출할게. 기자회견은요? 고발 접수하고 이틀 뒤. 그 전에 언론사 몇 군데 귀띔해 둘게. 제가 직접 할게요.
뭐? 기자회견. 제가 직접 서서 말할게요. 지훈이 망설였습니다. 힘들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제 입으로 말해야 해요. 알았어. 준비 도와줄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발표문을 썼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1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저는 제 돈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새벽 4시까지 썼습니다. 5장 분량이었어요.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모레면 기자회견이에요. 정말 잘하는 걸까? 마음 한편에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어요. 이미 시작했어. 끝까지 가는 거야. 잠이 왔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지훈이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접수 완료. 이제 시작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후 3시 경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검찰에서 연락 왔어. 내가 고발했다며? 네. 미쳤어? 가족을 고발해? 가족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이 계집애가. 경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둬. 협박이세요? 협박 아니야. 경고야. 내가 지금 건드리는 게 뭔지 알아? 알아요. 10년 동안 제 돈으로 쌓아 올린 비자금이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저녁 상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서희야, 제발 생각 좀 해봐.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떡하냐? 걔네는 죄 없잖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자가 왔어요. 다솔이는 임신했어. 애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고발만 취하해줘. 제발. 마지막 문자를 읽고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 전날이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회견장을 둘러봤어요. 서울 중심가 작은 컨벤션홀이었습니다. 여기 기자 몇 명이나 올까요? 얼추 30명 정도. 주요 언론사는 다 올 거야. 무대에 올라가 봤습니다.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조명이 환했습니다. 떨려? 지훈이 물었습니다. 많이. 괜찮아. 내가 준비한 거 그대로 읽으면 돼. 만약 중간에 말을 못하면요? 그럼 내가 대신 읽어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끝까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여기가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준비됐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발표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연습했어요. 1번, 2번, 3번. 10번쯤 읽었을 때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공개됩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이번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무서웠지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날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자회견 당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회견은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메고 마이크를 들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기자예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응, 40명 정도 될 거야. 주요 방송사, 신문사 다 왔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쥔 발표문이 땀에 젖었어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지훈이 물었습니다. 떨려요. 당연하지. 나도 떨려. 정말요? 응. 내가 저기 서면 내 인생도 바뀔 거야. 친구로서 저는 지훈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고마워요. 진심으로. 천만에. 친구잖아. 2시 50분 스태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훈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앞에 무대 입구가 보였어요. 커튼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마이크 앞에 발표문을 펼쳤습니다. 객석을 봤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희입니다.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저는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제 돈은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5,800만 원을 보냈어요. 하지만 실제 병원비로 쓰인 돈은 2,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700만 원은 온라인 도박과 사채, 이자로 사라졌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7천만 원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유령회사를 거쳐 시아버지의 비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부는 남편의 불륜 상대를 위해 쓰였고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어요. 10년 동안 제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연금보험을 여러 개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노후는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이건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있어요. 노후 자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는 시아버지 윤경호 씨와 남편 윤상호 씨를 횡령, 배임, 자금 세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저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발표문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제 돈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제 인생의 대표도 저 자신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ATM도 아닙니다. 발표문을 덮었습니다. 객석을 봤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맨 앞 기자를 가리켰어요. 데일리 뉴스 기자입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시댁과도 연을 끊을 예정입니다. 다음 기자를 가리켰습니다. 경제신문 기자입니다. 회사 경영은 계속하시나요? 네. 앞으로는 노후 자산 보호와 재무 투명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불륜 상대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고려 중입니다. 질문이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따뜻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훈이 부축해줬습니다. 수고했어. 끝났어요? 응. 잘했어.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울음이 그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게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기자회견이 나왔습니다. 호텔방에서 TV를 켰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IT 업계 여성 대표가 시댁에 10년간 금전 착취를 폭로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1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단상에 앉아 발표문을 읽는 모습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년 여성의 노후 자산 보호 문제를 환기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힘이 된다. 응원합니다. 따뜻한 댓글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일주일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우와 상호를 소환 조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훈과 함께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복도에서 경호를 마주쳤어요.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상호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희야.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질문했고 저는 답했어요.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었습니다. 한 달 뒤 경호와 상호가 기소됐습니다. 횡령, 배임, 자금 세탁 혐의였어요.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혼 조정도 진행됐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상호와 마주 앉았어요. 서희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10년 동안 생각했어요. 충분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회사 지분은 제가 전부 가져갈 거예요. 상호 씨 회사는 알아서 하시고요. 위자료는요? 3억 원 청구합니다. 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억이나? 불륜과 재산 착취에 대한 위자료예요. 싸게 받는 거예요. 조정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상호가 모든 조건에 동의했어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석 달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응. 기분이 어때? 후련해. 정말 그랬습니다. 10년의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6개월 뒤 경호와 상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경호는 징역 3년, 피고인 윤상호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1년 뒤 저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꿨어요. 사업 방향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첫 투자 미팅 잡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알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바쁘지만 좋아. 새 사업은 잘 되고 있어. 투자도 받았고 다행이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서희야. 응?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눈빛이 달라.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단단해 보여. 웃음이 났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노트 앱에 새 메모를 만들었어요. 윤서희의 새로운 목표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회사 키우기, 노후 자금 모으기, 나를 위한 삶 살기.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처음 접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